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앤입니다. 홍길동전 1부에 이어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길동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4. 곁들이는커녕 끼니도 못 먹는 샘평을 알기나 하리. 산속 생활은 편했다. 가을과 겨울이 지나가고 다시 봄이 되어 초록이 짙어가던 어느 날이었다. 이마에 주름살이 조글조글한 늙은이 하나가 도회청 마당에 꿇어앉았다. 대장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길동은 고개를 들어 도회청 마당에 꿇어앉은 늙은이를 내려다보았다. 노인장, 올라와서 말씀하시지요. 무슨 원한이 있습니까? 늙은이는 깊은 주름살이 패어 잘 보이지도 않는 눈에서 소매로 눈물을 찍어내었다. 이 늙은이는 가야산 밑에 논밭을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불리 먹지는 못해도 굶는 일은 없을 정도였지요. 평생을 새벽이면 논밭에 나가 열심히 일하고 자식들 기르면서 행복하게 살았습지요. 그런데 늙은이는 말을 끊고 머리를 조아렸다. 가슴에서 복받치는 슬픔을 어찌하지 못하겠는지 말이 컥컥 막혔다. 하나 있는 아들이 잘 자라서 논일, 밭일 다 물려주고 이제 저 죽을 자리를 찾을 만큼 살았다고 생각했습지요. 그런데 어느 날 불량스럽게 생긴 중이 시주를 받기에 그냥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앙심을 품었는지 가야산 해인사에서 사람이 왔습디다. 제가 해인사 논을 몇 마지기 얻어 10여 년 부쳐먹었습지요. 비록 제 땅이 좀 있다고 해도 산 밑에 사는 농사꾼이 전론 몇 마지기 붙이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동안 소작하던 전론을 뺏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도주가 밀렸다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늙은이는 가슴을 꽝꽝 두드렸다. 결국은 관아에까지 가서 시비를 가리게 되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판결이 엉뚱하게 났습니다. 그동안 밀린 도조 대신 제 땅떼기를 모두 절에 주라더군요. 그래 화가 나서 욕설 한마디를 했더니 고을 원님을 업신여겼다고 달포를 감옥에 갇혀 있었지요. 늙은이의 앙상한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천한 종이 자식으로 태어난 길동도 양반들에게 많은 서름을 받은 터였다. 한참 동안 어깨를 떨며 울고 난 늙은이는 그제야 응어리가 풀렸는지 말을 이었다. 풀려나니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달포 동안 불쌍한 죄인들 홀태질에 재미가 난 옥사쟁이들 밑으로 그나마 있던 논밭을 다 팔아 밀어넣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그만 화병으로 못쓰게 되었습니다. 불량한 중 하나 쫓아냈다가 한순간에 집안이 망해버렸지요. 제가 옥에 있으면서 알아봤더니 합천 군수집으로 해인사쌀 20섬이 실려 들어갔다고 합디다. 대장님, 제발 이 가슴에 쌓인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말을 마친 늙은이는 도회청 마당에 엎드려 하염없이 울기만 했다. 길동은 아무 말 없이 잠잠하게 있다가 한참 뒤에야 입을 떼었다. 알았습니다. 노인장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일은 순식간에 짜였다. 늙은이가 하소연을 한 지 불과 며칠 만에 길동은 졸개들을 끌어모아 명령을 내렸다. 졸개들이 길을 떠났다. 길동은 넓은 말총갓에 호박을 꿰ν 갓끈을 메고 소매 넓은 비단 두루마기를 입었다. 손에 쥘부채를 들고 나귀를 타자 어엿한 명문 대갓집
귀한 도련님이었다. 맹추는 말구종으로 꾸몄다. 칼과 창은 책 상자에 숨겨 졸개 7이 하나씩 메고 하인처럼 뒤를 따랐다. 누가 보더라도 공부하러 가는 대갓집 도련님의 행차였다. 봄빛이 무르익은 들판에는 모내기가 한창이었다. 길동 일행은 경치 좋은 길가에 자리를 펴고 밥 지을 준비를 했다. 졸개들은 흰 배로 넓은 차양을 치고 그 아래에 메고 온 툭노구를 내려놓았다. 굵은 돌멩이를 모아 툭노구를 얹고 쌀을 씻어 앉혔다. 길가 산에서 삭정이를 꺾어와 불을 지피자 금세 김이 오르고 밥이 지어졌다. 졸개가 가져온 노수의 밥그릇에 담긴 밥을 숟가락으로 뜨고 있는데 마침 길 옆 논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눈뚝으로 밀려나왔다. 벌써 끼니 때가 지난 것 같소이다. 밥을 드셔야지요. 길동은 가까이 앉은 눈매가 순해 보이는 늙은 농부에게 물었다. 그러자 농부는 말없이 바가지를 들어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나서 힘없이 말했다. 도련님, 속 편한 소리 하십니다. 요즘이 보릿고기 아닙니까? 작년 가을에 추수한 양식은 벌써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 보리타작할 때까지 나물죽이라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촌 것들 중에는 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나물죽도 아침 저녁으로나 먹지 곁들이는커녕 점심도 못 먹습니다. 귀한 도련님이 저희들 샘평을 아시기나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길동은 가슴이 콱 막혔다. 굶고 있는 농부들 앞에서 지어 먹은 밥이 뱃속에서 아라리 곤두서는 느낌이었다. 길동은 길양식을 모두 내어 근처에 있는 농부들을 불러 먹였다. 해인사로 들어가는 골짜기는 깊었다. 밥 한 끼 지을 시간쯤 더 걸어 들어갔을 때 맞은편에서 잿빛 옷을 입은 중들이 몰려 나왔다. 어서 오십시오, 공자님. 한 줄로 쭉 늘어선 중들이 한꺼번에 합장을 하며 고개를 숙였다. 오후에 큰 잔치가 베풀어졌다. 길동을 환영하는 잔치였다. 길동은 술잔을 들고 일어나 모인 중들을 돌아보았다. 이렇게 저를 환영해 주셔서 고맙소이다. 자, 오늘은 마음 놓고 먹고 마셔봅시다. 길동은 맹춘과 졸개들을 시켜 일일이 술을 따라 주었다. 중들은 스스럼 없이 받아 마셨다. 중이 술을 마셔도 되는 것인가? 불교에서는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지 않는가? 얼굴이 불쾌해진 주지는 혀 구부라진 소리로 대답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불경 중에는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길동은 벌떡 일어나 입에 든 밥을 뱉어내며 호통을 내질렀다. 이 땡추중들을 모두 묶어라. 부처님 앞에서 술을 퍼마시고 얼굴이 벌개지는 것들이 무슨 중이란 말이냐. 100여 명이나 되는 중들이 불과 10여 명의 졸개들에게 꼼짝 못하고 굴비 두rum처럼 쉽사리 엮이는 것을 보고 주지가 길동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맹춘이 한 손으로 고양이 덜미 잡듯 치켜들어 묶어버렸다. 우린 산채에 사는 사람들인데 요즘 해인사가 관할을 등에 업고 온갖 폐악한 짓을 다 부린다는 얘기를 들었지. 그래서 혼 좀 내주려고 그러는 걸세. 길동은 먹을 갈아 주지의 등에다 글자를 남겼다. 무릇 중이란 불도를 닦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이 제 맡은 바 일일진데 여기 해인사 중들은 관아와 한통속이 되어 백성들 재물을 뺏는 등 제 꼴보다 지나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들을 벌하노라. 활빈당, 당수, 홍길동. 장삼 위에 걸친 붉은색 가사에
먹글자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마을 빈터에서는 졸개들이 자루에 쌀을 퍼담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사람들은 연방 머리를 조아리며 쌀을 받아갔다. 어느새 길동은 잿빛 장삼에 커다란 삿갓을 쓰고 있었다. 게다가 손때 묻은 대나무 지팡이까지 들자 영락없는 중이었다. 멀리서 먼지가 일더니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흰 말을 탄 천릭자리가 앞장서고 털 번거지를 쓴 사령 10대시 헉헉대며 달려왔다. 이보시오, 스님, 저를 턴 도적들이 어디로 도망갔소? 저쪽으로 갔소이다. 차 한 잔 마실 만큼 시간이 지났으니 그리 멀리 가진 못했을 것이오. 천릭자리가 좁은 길로 먼지를 일으키며 말을 달렸다. 뒤따르던 사령들은 창을 들고 불이 나게 뛰어갔다. 오, 암행어사 내다르니 군수영감이 벌벌 떨어.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 출두요. 길동은 왼손으로 비단 쥘부채를 펴들어 얼굴을 가리고 오른손에는 말 3마리가 그려진 마패를 높이 쳐든 채 관아 정문을 서슴없이 들어섰다. 나른한 오후 졸음에 빠져있던 관아 구시라치들이 놀라 내달았다. 본관은 어명을 받들고 충청 전라어사로 내려온 사헌부 감찰 홍담이다. 합천 군수는 어명을 받으라. 동헌에 자리를 잡은 길동이 명을 내리자 대돌 아래 서 있던 맹춘이 큰 소리로 받아 외쳤다. 그제야 합천 군수가 벌벌 떨며 동헌마당에 엎드렸다. 이곳은 도둑대가 아무 거리낌 없이 나돌아다닌다 하여 임금께서 보내신 것이오. 어찌하여 군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잡아 백성들을 편히 살게 하지 않소. 소관의 능력이 따르지 못하옵니다. 도둑들은 때를 이루어 길목을 지키거나 간혹 마을을 밤중에 털어 달아나기 일쑤이옵니다. 하오나 도둑들이 무리를 지어 움직이며 한 곳을 침범하곤 곧 자취를 감춰버리니 이들을 쫓기가 쉽지 않습니다. 길동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해인사 북쪽 우두산 일대에 도적들 소굴이 있다고 하니 곧 군사를 풀어 쫓도록 합시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길동의 부드러운 말에 마음을 놓은 군수는 곧 동헌마당으로 뛰어내려가 장교와 사령을 불러 모았다. 제가 장교를 이끌고 직접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을 수령이 직접 나서시다니 내 일을 반드시 임금님께 보고하겠소이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으로 크시오이다. 군수는 입이 찢어질 듯했다. 군수는 사령과 장교들을 몰아 말을 내어온다, 천릭을 차려입는다, 수선을 떨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군수가 한쪽으로는 길동에게 말하고 한쪽으로는 장교와 사령들에게 명령을 하며 정신없이 동헌을 빠져나갔다. 각 창고 관리장부를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관아에서 일 보는 모든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이도록 알려라. 길동이 명을 내리자 구시라치들이 부들부들 떨며 장부들을 내왔다. 장부에 쓰여 있는 숫자와 창고에 있는 실제 물품 수량을 맞추어 보도록 해라. 맹추는 장부를 들고 뚱뚱한 호방과 함께 곡식 창고로 달려갔다. 맹춘이 곧 달려왔다. 곡식 가마니가 장부에 적힌 수량보다 실제 수량이 많이 부족하고 모래가 섞여 있는 듯 하옵니다.
곡식을 빼돌리고 대신 모래를 섞은 것이 분명합니다. 구시라치들이 벌벌 떨었다. 뚱뚱한 호방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이방은 염소 수염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이런 괘씸한 것들, 감히 창고 관리를 소홀히 하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곡식으로 장난질을 치다니. 여봐라, 모두 묶어라. 옥에다 가두도록 하여라. 창고 일은 이고을 군수가 돌아오면 그 책임을 물으리라. 관아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가두자 이제는 완전히 활빈당 세상이 되었다. 길동은 일거를 시켜 군기고를 열고 무기들을 몽땅 꺼내 달구지에 실었다. 그런 뒤 고을 사람들을 모아들였다. 가난하고 헐벗은 백성들은 모두 모이시오. 관아에서 구휼미를 나누어 주니 모두 받아가시오. 아이고, 웬일로 구휼미를 다 나누어 줍니까요? 쌀을 받으러 온 사람들 속에 섞여 있던 늙은이가 졸개들에게 물었다. 이번에 내려오신 어사또께서 이곳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시고 구휼미를 푸는 겁니다. 아이고, 이런 고마울 때가 어디 있나.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쌀 창고는 곧 바닥을 보였다. 창고에 쌀이 30선밖에 남지 않자 김인수는 쌀 퍼주는 것을 그치고 남은 쌀을 몽땅 달구지에 실었다. 일거리와 김인수가 달구지를 끌고 나가자 길동은 뒤에 남은 졸개들을 불러 모아 패를 나누어 떠나보냈다. 이제 가세나. 길동은 품에서 커다란 종이쪽을 꺼내 대문에다 붙이고 느긋한 발걸음으로 자리를 떠났다. 쌀을 받아갔던 고을 사람들이 몰려들어 대문에 붙은 종이쪽 앞에 옹기종기 섰다. 그 가운데 그를 아는 사람이 크게 소리내어 방문을 읽었다. 합천 가명에서 군기와 곡식을 도적한 자는 활빈당 당수 홍길동이라. 7. 정승관상 타고났으나 팔자가 험악하여. 지리산 산채에 한 번 발을 들여놓았던 보찜장수는 서울을 다녀올 때마다 들렀다. 급한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시켜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덕분에 길동은 산채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한양 소식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았다. 한양은 떠들썩했다. 온 나라에서 홍길동 소식이 파발을 타고 올라왔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와 경상도는 물론이고 전라도 땅끝에서도 길동은 관아의 창고를 열고 쌀을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가 하면 함경도와 평안도, 강원도 파발들도 연달아 한양으로 올라왔다. 각 도의 감사들은 저마다 홍길동이 관아를 털었음을 알려왔다. 어사로 변장한 홍길동이 관아를 들이쳐 탐관오래를 죽이고 버젓이 임금에게 장계를 올리기도 했다. 한양거리에 방을 붙이고 죄를 낱낱이 적은 종이쪽을 욕심 많은 벼슬아치 등에 붙여 의금부 앞에 묶어두기도 했다. 그동안 보찜장수가 보내온 편지는 한양 소식과 궁궐한 소식을 간단하게 적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오늘따라 편지는 유달리 길었고 편지를 다 읽은 길동이 긴 한숨을 내쉬었다. 무슨 내용입니까? 김인수가 앞으로 다가앉으며 물었다. 내게 배다른 형이 있는데 이번에 경상감사로 내려온다는구려. 아마도 나를 잡으라고 내려보낸 것이겠지요. 그리고 아버님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군요. 마지막으로 본 홍대감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하면서 보여준 후련한 표정이 아직도 생생했다. 자객을 죽이고 지리산으로 도망한 뒤
벼슬을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들은 터였다. 길동은 뜻하지 않게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기분이었다. 경상도 쪽 염탐꾼들이 길거리에 붙어있는 방문을 뜯어왔는지 구겨지고 찢어진 종이 쪽을 보내왔다. 활빈당 두령 홍길동은 보아라. 대체로 보아서 사람이 남에 지켜야 할 법이 있느니라. 사람이 되어서 이를 모르면 어찌 애달프지 않으리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입어 녹을 받으니 그 마음이 닳도록 나라에 충성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르러 너로 하여금 더러운 이름이 어느 곳에 닿을 줄 모르게 되니 어찌 한심하다 뿐이랴. 너로 말미암아 늙으신 아버님은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고 놀란 마음에 병을 얻으셨다. 또한 나 역시 지방의 수령이 되어 너를 잡아야 하는 처지에 있으니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으리요. 우리 집안에 큰 죄를 입히고 부모의 불효를 저질 것인가. 차라리 내 손에 잡혀 벌을 받는 것이 집안의 더러운 욕을 피하는 길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며 형제간 우애를 상하지 않는 길일 터이다. 길동은 하루바삐 경상 가명으로 와 나의 말을 들어라. 경상감사 홍길현. 한숨이 푹 나왔다. 내가 가야겠소. 내가 만든 일이니 내가 가서 해결해야지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건 대장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활빈당 일이기도 합니다. 김인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다 생각이 있으니 그리 걱정 마시오. 며칠 뒤 손에 스스로 오라를 지운 길동은 경상가명마당에 꿇어 엎디었다. 길현은 길동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오랫동안 미워했던 배다른 동생이, 오랫동안 천한 종이라고 얕보았던 동생이 아버지를 생각하여 스스로 잡혀준 것이 너무나도 보기에 딱하여 애타고 갑갑했다. 미안하다, 길동아. 내가 너를 하염없이 미워했다. 철이 들면서 나는 네가 싫었다.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내 동생이란 것도 싫었고 가끔 아버님이 너를 나보다 더 애지중지 귀여워하는 것도 싫었다. 무엇을 배우든지 네가 나보다 많이 알았고 무엇을 익히든지 네가 나보다 빨리 익혔다. 그게 싫어 너를 미워했고 질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네가 자객을 죽이고 집을 나갔을 때에는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더구나. 그런데 이제 네가 여기서 내 손에 잡히러 오니 내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미안하다, 길동아. 배다른 형제는 서로 손을 잡고 마주 울었다. 형님. 다음날 길동은 커다란 족쇄로 손과 다리가 묶인 채 수레에 실려 한양으로 향했다. 아이쿠, 또 홍길동을 잡은 수레일세 그려? 글쎄 말이야,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이 오려고 그러나? 수레 곁을 따라가던 포졸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사람들 사이에서 불쑥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대적 홍길동을 실은 수레가 팔도에서 올라와 벌써 7이나 들어갔단 말이오. 길동을 실은 수레는 바로 포도청으로 들어갔다. 이번엔 어디에서 온 홍길동이냐? 경상 가명에서 잡아온 홍길동이 옵니다. 상감마마 납시오. 합창 같은 큰 소리가 들리고 붉은 비단에 황금색 용무늬가 수놓인 골룡포를 입은 소년이 들어섰다. 임금이었다. 길동이가 맞느냐? 예, 전하.
8 길동이가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어린 임금은 8 길동을 돌아보며 입을 딱 벌렸다. 이 가운데 하나는 진짜겠구나. 진짜 길동은 들어라. 너는 어찌하여 나라를 어지럽히느냐? 신은 종의 몸에서 태어난 천출이옵니다. 그런 천출이 정승관상을 타고났으니 어찌 팔자가 험악하지 않을 수 있겠사옵니까? 천한 몸이라 나라에서 대장군이 되지 못하니 결국 도둑무리에서 대장이 되어 사는가 하옵니다. 신에게 오직 하나 한이 있다면 천한 신분에서 벗어나 나의 자식과 그 손자들이 대대로 천대를 받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신에게 단 하루만이라도 병조 판서를 제수해 주시면 천한 신분을 벗을 수 있을까 하옵니다. 둘러서서 듣고 있던 벼슬아치 가운데 붉은 비단 옷을 입은 당상관 하나가 쑥 나와 어린 임금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아니되옵니다. 비록 단 하루라 하더라도 천한 놈에게 병조 판서를 제수하시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정령코 아니됩니까? 단 하루인데요. 단 하루만 길동에게 병조 판서를 시켜선 아니되겠습니까? 그래서 백성이 편안하고 나라가 안정된다면요.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왕의 나라도 아니요. 대신들의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백성들의 나라입니다. 백성들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해집니다. 어린 임금이 더할 나위 없이 정성껏 말하자 벼슬아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더 이상 반대하고 나서는 벼슬아치들이 없었다. 8 길동은 소년 임금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전하, 신 그만 물러나겠습니다. 펑. 길동이 고개를 드는 순간 갑자기 하얀 연기가 포도청 마당을 뒤덮었다. 연기가 사라진 포도청 마당에는 포졸들이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 양팔을 잡은 채 넋을 잃고 서 있었다. 모두 7이었다. 지금까지 홍길동 2부를 낭독해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세요.